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인사관리의 현대적 이슈. 오늘날 날로 발전되는 인사관리의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국제화, 여성 문제, 그리고 고령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현대 이슈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현대적 이슈의 문제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장왕, 현대적 이슈다 하는 문제가 되는데, 현대적 이슈를 갖다 우리가 만약 간략하게 잡아봐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국제화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국제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국제화를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다른 책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국제경영, 바로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역에 대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국제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학의 맨 마지막 뒤쪽에 가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계량 의사결정, 그 다음에 MIS, 국제경영, 이런 세 개 분야는 비교적 책에서 빠뜨려진 부위가 많이 있지만 현대 경영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인사관리에도 국제화가 들어간다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끝나게 되면 뭐가 되냐? 여성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요즘은 뭐가 되죠? 다 남녀가 같은 대등의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여성들도 바로 육아 교육을 갖다 시키면서 또 왜 되느냐? 그럼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바로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며 여성과 남성의 대등한 입장을 우리가 보는 게 여성화 시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하는 제도에 의해되느냐? 그럼 도입할 수 있는, 소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냐 해서 이런 이야기와 또 더불어서 유리천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리천정은 궁극은 뭐가 되죠? 여성에게 뻥 뚫혀서 승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막혀있는 답답함을 주는 유리천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폐단을 우리는 없애주며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는 게 인사관리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인사관리 문제를 우리가 여성 문제를 두 번째, 여성의 문제, 여성화에 대한 이야기, 뭐 여성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여성화보다는 여성의 문제, 이 문제를 갖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지만 요즘 가장 말썽이 많은 비정규직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일종의 프리랜서라는 이야기를 갖다 쓰죠.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직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 책에서 설명을 갖다 해서 비정규직이 가지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만약 우리가 더 고민과 관심을 가져준다면 알파 영역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인사관리를 갖다가 뭐 2차나 또는 심도 있는 어떤 문제를 다룬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기업 속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돼서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더 우리가 얘기해 준다 그러면 바로 이제 고령화가 되겠습니다. 이 고령화는 나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퇴직을 했지만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세대에서 이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의 발전에 도움도 되고 또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빠뜨려져 있는데, 이 고령화 문제까지 고민을 한다면 현대적 이슈의 문제는 가될 거다. 그래서 일반 알파로 우리가 더 연다면 고령화가 있는데, 뭐 고령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월급을 갖다가 젊을 때는 많이 받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양보를 해준 S급, 뭐 이런 이야기는 앞쪽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현대적 이슈, 바로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뭐냐? 인사관리 이슈를 얘기한다면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화 시대의 의미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며, 또 인력 관리를 갖다가 국제화 시대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본사의 직원을 파견하느냐, 본사의 직원이 파견되어서 예를 들어 국제화에 한국의 삼성이 뭐가 되냐, 예를 들어 베트남에 뭐가 되냐, 공장에 직접 어디 되느냐, 파견을 한다. 파견을 할 때는 이건 핵심 역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퀄리티를 한다 이거죠. 현재 고용인을 갖다가 뽑아가 관리하게끔 한다. 그럼 이건 바로 아웃소싱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국제화 시대에서 인사관리 쪽의 이야기, 바로 핵심 역량과 아웃소싱, 이런 것도 문제화 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럼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성의 소위 장벽을 갖다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갖다 유도하려냐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바로 상황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여성을 갖다 인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비정규직의 문제,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얘기하며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하나 따져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이 단원의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이 단원은 앞으로 어떻죠? 이슈가 되며, 뭐 예를 들어 공기업 속에서 굉장히 높은 시험을 본다든가, 또는 인사관리를 갖다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뭐가 되느냐, 노무사 쪽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에 대해 인사관리, 신인적 자원관리라고 있죠. 바로 제가 뭐 그 부위도 강의를 갖다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심도 있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뭐 경영지도사에 뭐가 되냐, 인사파트라든가 이런 부위도 이런 문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책은 경영학의 전 분야를,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학교의 학점으로부터 모든 뭐가 되느냐, 시험에 경영학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심지어 7급 뭐 우리가 또는 9급 뭐 시험에 7급 시험에 공무원에 뭐가 되느냐, 경영학 들어가는 부위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에 응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맨 먼저 우리는 현대적 이슈 속에서 첫째는 전략적 인사관리다. 이 전략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인사관리 속에서 전략이다. 전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 게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말은 나아갈 비전, 일종의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 설정, 이걸 갖다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한다. 마치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반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제시하듯이, 전략이란 기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전략이라고 한다 하는데, 특히 이 전략적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전략에서는 이렇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는 성장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전략이라는 말은 기업의 발전을 예고하는 이야기가 성장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경쟁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이 이길 것인가, 경쟁에 대한 전략. 이 두 가지가 예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바로 기업의 성장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인가, 그 다음 경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예되느냐, 형성한다. 형성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랜을 세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집행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집행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있어서 형성과 집행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사 과정. 인사 과정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 뭐가 되느냐, 인사관리에서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게 기업을 어떻게 앞으로 성장시키지 하는 바로 전략의 부위, 그리고 어떻게 경쟁에 이겨나가지, 이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고, 그 계획과 집행을 갖다 연달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인사의 과정이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장 모토가 되는 이야기는 성장 전략과 경쟁 전략이라는 두 가지를 갖다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집행. 집행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플랜, 두, 시 그럴 때 두에 속하는 영역 집행이 되겠죠. 이런 과정의 종합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인사 과정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그 다음에 전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차이점이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책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전통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통의 관계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인사관리라는 현대적 이야기. 이게 전통은 여러분 잘 알지만 하나의 뭐가 되죠? 과거. 이쪽에 과거에 우리가 세웠던 방법을 갖다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하면, 현대적 전략은 뭐가 되냐면 현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비교해보자 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계획과 뭐가 되느냐, 전략 형성이 어디 되느냐. 그런데 여기는 바로 기능직이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기능직이다. 기능직이라는 말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부서에만 적용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 조직에 다 의해되는가 그럼 바로 이런 의해됩니까? 바로 전략을 형성해줘야 된다. 이 전략 형성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능직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전체 조직에 다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권한도 의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책에 있으니까 간단히 하면 중간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다 이러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최고가 참여하는 게 인사의 뭐가 되느냐 전략이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 유명한 뭐가 됩니까? 방송사 같은 데도 사장이 직접 해야 되느냐, 누구를 갖다가 대표로 뽑을 것인가,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우리가 시중에도 보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최고층까지 손을 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위를 갖다 보면 자급층이다. 이 범위가 자급층에 속한다 이거죠. 자급층에 속한다. 우리 책을 좀 참고하며 봐주세요. 자급층을 속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모든 관리자가 다 해야 된다. 그럼 전략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기능직 의사결정만 된다. 아까 기능이라고 그랬듯이 기능직에 역점을 둔다면 전략은 모든 부위의 전략을 갖다 세운다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통합이어야 되느냐 그럼 여기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별로 통합성이 없다 이거죠. 바로 각각 영역마다 기능직마다 각각 주어진 것만 옛날에 전통에서 이끌어왔다 이거죠. 근데 현재는 어떠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성이 높아지는 게 뭐가 되냐? 현대의 경영 전략에 속하는 인사 경영 전략이더라 하는 말로 전통과 바로 현대의 전략의 인사관리 두 가지 대비하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죠? 전통은 기능이라 그러면 전략은 전체적인 범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권한이 중간 정도에 주어졌다. 그러면 최고가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범위가 전통은 거의 자급층에만 적용이 됐다면 모든 관리자의 종업원 담당하는 사람이 다 전략의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의사결정도 기능직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관리자가 다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 게 바로 인사관리의 전략이라는 얘기로 확대가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 어디 되느냐? 옛날은 되지 않고 분리되었다 이래 된다면 요즘은 어디 되느냐? 통합이 강화되었다 하는 말이 되고 부서마다 조정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 이게 뭐가 되느냐? 전통의 인사관리였다면 요즘은 모든 인사관리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전통 인사관리와 현대 인사관리의 차이점임을 우리는 도표를 통하여 한 번쯤 생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바로 국제화. 여러분 세계는 하나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 국제화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 경영학에서도 왜 되느냐 그럼 국제경영. 책에서 국제경영이 빠졌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고전적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현대는 어떻죠? 반드시 경영학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국제경영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바로 자유무역을 갖다 외치면서부터 자유무역, 관리무역 그 다음에 요즘 와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보호무역 자, 맨 먼저 뭐가 해야 됐죠? 바로 자유무역이었다 이거죠. 그러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러다가 정부가 직접적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바로 무역이 국제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국제화가 된다는 말은 바로 무역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세계는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자기 혼자만 고립해서 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일찍이 뭐가 됐냐? 바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업을 통하여 바로 생산비 비교설에 의하여 산 것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고 비싼 걸 굳이 자국에서 꾸역꾸역 생산하는 것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산 가격에 사는 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부를 흥행하게 한다. 그러는 국부론을 얘기했던 아담 스미스 이야기. 바로 자유무역을 외쳤죠. 근데 너무 자유무역이 심화되니까 뭐가 되느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보호무역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 관리를 상인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정부가 통제하겠다. 요즘 과히 무역전쟁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아니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데서 첨예하게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역전쟁이 펴지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국제화 시대에 한마디로 무역을 갖다 쓰고 외국과 같이 나가는 이런 국제화 시대의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적 자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느냐 그런 걸 단계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본다면 제1기 가장 먼저는 뭐였죠? 무역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맨 먼저 무역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국내의 산업만 우리가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산업에 대비하는 국내 시장만 뭐가 됐냐 그럼 대비하는 이런 체제가 제1기라고 말하죠. 1기 인사관리였다. 그 옛날 고전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해방되는 시점 이럴 때는 국내에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기만 역점을 뒀을 거다 이거죠. 이러다가 예를 들어 두 번째 제2기로 가면 이제 모든 건 자기 나라에서 생산을 하되 일종의 뭐가 되느냐 수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엑스포트.
바로 수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수입이 있는 임포트가 나는 수출의 무역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가 수출 기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범위가 넓어져서 해외 시장까지 가게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해외 시장을 유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3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다국적 무역이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얘기가 되죠. 다국적 기업이다. 이 다국적 기업은 국적을 여러 개 나누는 것. 예를 들어 뭐 삼성에 뭐가 됩니까? 한국에 본사가 있지만 지사는 베트남에 공장을 갖다 두고 있다. 이 바로 국제 생산을 통한다는 이 현지 사항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현지에 뭐가 되느냐 사항을 갖다 고민하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본사에 직원을 갖다가 파견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만약에 그 나라에 사람 인력을 갖다 사서 할 것인가. 이건 아웃소싱이 되죠. 그래서 인사관리에서도 핵심 역량은 자국에서 파견할 때. 그러나 예를 들어 인력을 갖다 외부로부터 예되느냐 구입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하나의 뭐가 되는 현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네 번째 가게 되면 네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세계 기업이 된다. 세계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요때만 해도 다국적 여러 개 기업이 여러 개 나라가 합작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한 기업이 세계화되는 이런 이야기. 이거는 세계 시장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향하게 되는 세계 시장. 오늘날의 시장은 세계 시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국제화 시대의 발전사를 얘기하라 그럴 때는 제일 첫째는 국내 산업에만 역점을 두는 국내 시장이었다. 그러다 수출이란 말이 들어가며 엑스포트, 임포트가 나오며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며 그 다음에 조인 벤처, 바로 자국의 기업과 여러 개 기업, 나라가 같이 우리가 해서 뭐 예를 들어 현지 시장이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이지만 베트남에 뭐가 되냐 현지에서 생산해서 파는 다국적 기업. 이런 게 되고 이러다가는 이제 세계적으로 전체를 갖다 오르는 세계 시장을 갖다 보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인사관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인적 자원에 대한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맨 먼저 국내 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에 소요되는 이야기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고민했고 옛날에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 대하여 배우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세계 기업 이런 이야기를 갖다 좀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 되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국제 경영. 이 국제 경영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무역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국제 경영이란 단어를 우리가 예를 들면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서 넓혀서 바로 국제 경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며 여기서는 간결하게 우리가 배우지만 국제 경영에서 좀 더 수출적인 입장 바로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국 기업이 해외에 대표적인 해외 활동이 어떠냐 예를 들어 국제화 시대의 단계별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 그러고 나오는데 바로 국제 경영의 단계 전략은 이런 단계로 우리가 발전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한국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해외 활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떠냐 그러면 첫째는 바로 수출 자국 내 생산해서 외국에 보내는 수출이 1단계다. 이게 바로 해외 활동의 첫 단계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외국에 갖다가 파는 형태를 갖다 취하는 게 최초의 단계였다. 그러다 두 번째, 자국 생산 요소를 해외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게끔 해외 이전하는 형태. 바로 자본이나 생산기술이나 경영기술을 해외에 어디에 되느냐 이전하는 형태. 자국에서 생산해서 외국에 물건 파는 순수 수출이 아니라 아예 자본, 생산, 경영 이런 부위를 갖다 어디에 되느냐 해외에 이전하는 단계가 2단계였다 이거죠. 그러다 3단계 가면 국제화 단계가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국제 인력을 갖다가 쓰게 되는 해외 직원을 갖다 선발하고 모집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형태. 처음에는 본사의 사원을 갖다가 파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2단계라고 본다면 3단계 가게 되면 완전히 해외 직원을 모집하고 선별하고 교육 훈련하고 파견하는 바로 일종의 본사로 볼 때는 아웃소싱을 하겠다 이거죠. 아웃소싱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국제 인적 자원을 관리할 때는 파견 국가나 또는 뭐가 되느냐 지역의 문화, 그 다음에 문화나 그 나라의 법이나 관습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가 나타나는 소위
한국의 삼성이라 하더라도 베트남에 의해되느냐? 그럼 국제화 단계라면 베트남의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법을 갖다 따라주는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단계로, 국제화되는 단계로 3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국제 경영을 얘기하는 바로 맨 마지막 장 8장, 경영학의 8장이죠. 8장의 국제 경영에서 여러분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는데, 이걸 인사관리 쪽으로 볼 때는 바로 1단계는 그냥 한국의 생산회가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 자국내에서 모든 게 해결되죠. 그러다 자국에 있는 자본, 생산 기술을 갖다가 외국에 의해되는 이전하는 형태가 중간 형태가 되고, 아예 국제화 단계에 가서는 그 나라의 해외의 직원을 모집 선발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요즘은 바로 국제 인적 관리를 갖다 우리가 따져야 할 시기에 와서, 이때는 그 나라의 국가나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갖다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제3기의 국제 인적 자원 관리에 속하는 국제화 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야기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성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즘은 뭐 남녀의 구분이 없이 어떻습니까? 여성들도 사회에 어떠냐라면 공헌하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뭐 육아의 교육이나 뭐 이런 문제는 같이 남녀가 담당하는 이런 시대로 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래도 가장 주저는 역시 육아 교육은 엄마가 중요하다, 이래서 비교적 어떻죠? 남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자녀를 갖다 키우고, 또 이해됩니까? 약간 그 공헌도는 일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성 쪽이 더 그래도 비중이 있다, 이래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여성들에게 바로 원활히 의해되느냐 기여할 수 있게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이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여성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며 여성 인력에 대한 대안이 어떠냐 하는 게 바로 현대적 뭐가 되냐 노동 문제, 인사관리에서 주요 이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을 가능하면 긴 시간보다는 단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여성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근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방법. 정부 시책이나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여성을 갖다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바로 뭐가 됩니까? 근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 노동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성들을 갖다 충분히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급하게 해서 가사나 또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이야기의 전일제를 좀 피해서, 어려운 시간을 갖다 좀 피해서 이런 바로 여유를 주기 위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단시간 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바로 활성화한 배경과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노동 근무 증가되고, 가사나 하급 등 이유로 전일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여성들이 점차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성의能力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단시간 근로가 탄생된 이유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시간을 갖다 활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여러분 바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거죠. 기업의 인력 배치나 유연성,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바로 적재적소, 이게 바로 단시간 근로를 활용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긴 시간을 갖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긴 시간 일하게,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일할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을 갖다 주는 이런 바로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의 단시간 근무는 하나의 또 메뉴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전일제 종업원만 뽑는 데서 단시간 활용하는 사람들도 넣는 바로 메뉴판이 더 늘어나는 바로 이런 활용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단시간 근로의 활용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 바로 근로 조건의 악화가 되죠. 근로 조건의 악화, 또 고용을 갖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심화시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모든 인력을 갖다 강하면 의되죠. 어떤 회사는 다 단시간으로 활용해버리자. 그러면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시간으로 또 악용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단시간 근로자 활용의 문제점은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고용의 불안정을 갖다 심화시키는 활동이 일어나는 역작용도 있다 하는 게 세 번째 나오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하여는 단시간 근로제를 올바로 도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모성 보호를 위한 바로 한시적인 전환제도를 활용한다라든가, 또는 육아라든가, 또 정규직 곤란할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로서 있다가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자녀들이 크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들,
그래서 단시간 근무에 참여하다가 어느 정도 아기가 크면 뭐가 되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갖다 가질 때 여성의 단시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단계별로 1, 2, 3, 4로 나누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 단계, 네 가지 단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뭐냐, 책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전일제의 어려운 여성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단시간의 이야기다. 단시간을 활용하면 어떤 거는 경쟁적인 내용이 되고 적재적소, 또 회사의 어떤 사정에 경제적 부위를 부담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걸 갖다 또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을 불안화시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게끔 단시간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정규직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서 바로 이런 여성의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경영학의 인사관리 쪽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시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는 여성을 집에서 근무하게끔 만들어주자. 바로 재택근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집에서 어디 되느냐, 근무하는 걸 갖다 재택근무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과거의 위탁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현장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을 해도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재택근무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는 위탁자가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 주는 걸 바로 여성의 재택근무의 하나의 방법도, 앞에 말하던 단시간 근무와 똑같이 어디 되느냐, 여성을 갖다 활성화 바로 참여시키는 기회를 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등이 이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각각 업무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자기 집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하는 게 바로 정보통신의 기기 도움을 받아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을 재택근무로 수행되어줘야 한다. 아마 이게 바로 이제 재택근무가 가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갖다 쓰므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어려움을 갖다 우리가 피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두 번째 보면 재택근무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장점이죠? 첫째는 가사나 출산나 바로 육아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걸 갖다가 해결해 주는데 적합하다. 두 번째는 가정적인 사유로 직업에 영향이 어려운 여성 근로자에게 능력을 계속 활용한다. 단절되지 않고 여성의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재택근무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여성 근로자의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을 그래도 높일 수 있는 것. 바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또 건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의사결정권을 높이는 게 재택근무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장점의 세 가지. 육아나 출산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가정적인 이야기로 직업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책임감과 의사결정 권한을 높여준다 하는 게 바로 재택근무가 가지는 하나의 장점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택근무가 반대쪽으로 본다면 항상 동전은 양면이 있듯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듯이 여기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이거죠. 바로 회사와 격리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승진이나 인사처우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 제외되는 거죠. 자꾸 정상에 뭐가 되느냐, 승진이나 대우를 받는데 제외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업무 분야가 한정될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뭐 가정에 가져가서 재택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업무 분야가 제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왜? 회사 직원이나 감시원이 어디 되죠? 방문하다 보면 그 어떻게 살더라 그런 이야기가 노출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는 게 바로 재택근무가 가지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승진이나 인사처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 두 번째는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바로 문제점이다 해서 재택근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러는 거. 장점의 세 가지, 단점의 세 가지를 우리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다 그럴 때 정규가 아니라 비정규. 비정규는 여러분 잘 알지만 정상적으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종의 프리랜서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임시계약, 그 다음에 단기근로, 재택근무, 또는 파견,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비정규직 개념이다. 그래서 임시로 사람을 뽑는 거, 그다음 단시간의 근로만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거, 또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하는 재택근무, 그리고 파견,
본사에서 어디에 다른 데 파견되는 거, 이런 네 가지가 비정규직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 비정규직이 나타난 것은 바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요즘은 관행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정식 직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 회사는 오히려 더 어야 되느냐?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 왜? 월급이나 여러 가지 보장이 약해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더라 이거죠. 그럼 비정규직의 어떤 노동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 그럼 비정규직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이 네 가지 개념, 임시계약직이라든가 단시간 근로라든가 그 다음에 재택근무라든가 파견, 요 네 가지를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우리가 본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가지는 노동의 특징은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고용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규직 같으면 고용계약이 언제까지 우리가 고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는 고용계약이 없다 이거죠. 노동시간은 전일제도 가능하다. 풀타임이다 이거죠. 일할 때는 노동시간은 24시간 다 해도 좋다. 그러나 뭐 24시간 하는 기업은 없겠지만 전일 타임을 쓸 수 있다. 임금 수준은 기업 내에 뭐가 되느냐? 근속 연수에 의한다. 그리고 비고용자 지위는 고용주의 계약에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비정규직을 갖다가 비정규직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노동은 전형적인 특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비정규직의 문제가 되고, 노동시간이 전일제인 거고, 임금 수준이 의해 되느냐? 바로 기업 내 근무 연수에 의하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고용자 지위는 고용주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필요하면 계속 쓰고 필요 없으면 못한다. 이런 게 바로 비고용직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런 비정규직이 가지는 불안정한 고용을 해야 되죠.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렇죠? 언제 쓰다가 오늘 일하다가 내일이라도 일 없으면 끝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의 제한을 갖다 받는다 이거죠. 장기 고용에 대한 기대는 불확정적이다. 근로시간이 불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비정규직에 뭐가 되냐? 그런 불안정한 고정을 얘기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까지 여성 문제, 국제화, 비정규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고령화의 경우는 뭐 우리 측에 특별히 뒤에 달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앞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월급을 젊을 때는 많이 받지만 늙어서는 약간씩 나이가 드시고는 양보해주는 S 등급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경영학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인사관리를 깊이 시험해 봐야 되는 분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챕터 10 마지막 인사감사, 간단하게 나오지만 인사감사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사감사에 A, B, C가 나옵니다. 이 A, B, C는 경영학에 모두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생산관리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자재관리에서 A, B, C가 있습니다. A, B, C는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며 소량의 경우는 A,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그 다음 B의 경우는 뭐가 되냐? 중간 형태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중간 가격인 거 원재료. 그 다음에 C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일용품에 그냥 단순히 쓰는 가장 가치가 낮고 양은 많은 거. 예를 들어 회사로 본다면 못이나 나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정한다. 그러니까 A, B, C를 갖다 우리가 나누는 경우를 갖다 앞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생산관리할 때 우리가 얘기했고 재고관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 A, B, C는 뭐가 되느냐? 그럼 A는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데, A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감사다. 내용.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죠. B는 버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산이라는 얘기가 되죠. 영어로 말하면 버젯. 바로 우리가 C는 효과를 얘기하는 효과감사.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인사관리에서는 뭐라고 하죠? 바로 ABC라고 얘기하는데, 생산관리 ABC와 생산관리 ABC와 우리가 두 번 동시에 나오는데, 생산관리 바로 ABC는 재고의 금액이 크고 소량인 거 A,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B는 바로 여러분들 보통 중간 원재료. C는 못이나 나사처럼 용량은 많이 나오지만 가격이 저렴할 때 우리가 바로 ABC라고 얘기했던 이야기. 이건 바로 가격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수량을 갖다가 얘기할 때 얘기했던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는 내용, 그 다음 예산,
효과라는 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ABC와 생산관리 재고의 ABC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아둬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인사감사라고 얘기할 때 인사는 바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일단 활동을 해야 되겠죠.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성과를 갖다 우리가 체크한다. 어떤 활동에 대한 성과를 체크한다는 게 인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속에서 바로 통제하는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문제점을 갖다 잡아내는 것이 문제점을 잡아내는 게 일종의 하나의 인사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활동했을 때 일어나는 성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통제를 위한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ABC 감사에 속하는 영역이고 인사감사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인사감사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인사관리의 마지막 부위까지 우리가 10장까지 얘기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관리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바로 주요 확인 내용을 갖다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하고 이제 이 단원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문제는 뭐 객관식도 있을 수 있고 주관식도 있을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필요하신 분은 뒤쪽을 연결하면 되고 내용만 이해를 하겠다 할 때는 앞쪽 이야기까지로 여러분이 마무리해도 되는 뒤쪽으로 가면 순차적으로 계량 노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시험에 따라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따라 또는 여러분 직종에 따라 뭐 자기가 시험 보는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은 바로 제가 해놓은 이야기는 1장부터 8장까지 경영 내용인 경영학에 나오는 모든 분야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올려놓겠다. 그리고 뭐 약간 단원마다 문제를 갖다 달아놨는데 객관식 필요한 사람은 객관식, 주관식은 주관에 대하여 필요에 의하여 여러분이 적절히 들으면 모든 경영학 문제를 풀 코스도 왜 되느냐 커버하게끔 만든다.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말고 유용하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분 골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맞추는 것보다는 전체 다를 한번 정리하자. 이런 얘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상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보죠. 자, 인사관리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죠? 직무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기술서는 조합이죠. 바로 직무 명세서는 뭐가 되느냐? 사람이죠. 일과 사람을 갖다 같이 넣고 오는 게 직무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이 어떻지? 사람이 어떤 걸 담당하지? 이거 이야기요. 확계평 보유방. 직무 분석을 갖다 뽑아내고 확계평 보유방. 그럼 직무 분석은 뭐와? 직무기술서의 조합의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가 하는 명세서 두 가지에 의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직무 분석에 의하여 이제 직무에 대한 평가, 어떤 일은 어렵고 어떤 일은 쉬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둬라. 그 다음에 선발의 도구에서는 신뢰할 수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우리 내용했던 거 체크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 속에 여러 가지 어디에서 교육을 하죠? 누가 교육하죠? 여기에 따라 우리 분리했던 거 기억해주고 현대적 인사고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보상은 바로 페이를 얘기하는 거죠. 보상에 대하여 임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성과급이냐 아니면 시간급이냐 성과급 속에서도 단순 성과냐 차별 성과냐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이해되죠. 바로 요즘은 뭐가 되죠? 그렇죠. 노동자에게 여러 가지 이익분을 갖다 나누어 가지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체크하라. 그리고 임금의 형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범위가 노사관계보다 훨씬 넓다. 그렇죠?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만을 얘기한다면 인간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물론 노동자와 노동자,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까지도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부당노동행위는 바로 노동조합과 회사입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서로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어떻습니까? 노동조합을 갖다 압력을 준다든가 노동조합이 회사의 압력, 사용자에게 압력을 주면 다 부당노동행위 한쪽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되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노동조합이 사용을 갖다 우려할 때 우리는 바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얘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영참가제도는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얘기가 되고 협의는 단순히 협의만 해주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안전 사람을 안전하게 우리가 즉 종업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요즘 많은 사고가 터지는데 인사관리 쪽에서 이런 부위가 이제 뒷부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안전관리.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국제화, 그리고 여성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 고령화. 요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체크해 주는 게 뭐가 되냐? 현대 인사관리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인사관리의 전반적 내용이 우리 전체 동영상 속에 나와 있고 저희 책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또 필요에 따라 문제도 참여하고 문제는 다 풀 수 없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객관식의 문제를 갖다가 뒤에 연결해서 보면 되고 필요 없을 땐 그렇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체크하며 주관식에 대비가 돼야 된다는데 차후에는 주관식 대비까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올려서 그야말로 경영 이 강조 하나를 들음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커버되게끔 만들겠다 하는 게 제 목적이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고 다음은 이제 파트별로 인사관리의 내용을 갖다 1시간 정도 뒤에 다는데 필요하신 분은 들었어요. 그리고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뭐 넘기고 주요 내용을 갖다가 체크해가며 봐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각각이 원하는 경영학의 시험이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 각자마다 전체를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골라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매우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